이 결혼 여기서 끝내시다.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눈을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감히 먼저 파혼을 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룸 안에 울렸습니다. 한 남자의 낡은 점퍼 위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어요. 젖은 어깨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물을 쏟은 쪽을 돌아봤을 뿐이었습니다. 담담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물을 쏟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도요. 평범해 보이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 아침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당구장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딸 예린이 들어왔어요. 병원 근무를 마치고 온 터라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예린아, 이리 와 앉아. 예린이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상견례 때 아버지가 뭐라는 사람인지 얘기하지 말자. 예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의 본심은 아무것도 모를 때 나오는 거야. 배경을 알면 사람이 달라지거든.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게 돼. 예린이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냈어요. 그냥 당구장 사장 강민우의 딸로서 있는 그대로 시댁이 될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예린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린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담긴 속뜻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챘어요. 오태준을 처음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오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죠. 말투가 부드러웠고 웃는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예린은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가끔은 한강을 걷기도 했어요. 오태준은 기념일마다 꽃을 사왔고 예린의 이야기를 늘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10달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예린은 조금 놀랐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더니 민우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다면 아빠도 좋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민우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에 잡힌 건 몇 년 전 사둔 회색 점퍼였어요. 유행이 한참 지난 스타일이었지만 깨끗이 세탁된 상태였죠. 민우는 그 점퍼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신발장에서 꺼낸 운동화도 낡았지만 깨끗이 닦여 있었어요. 민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동네 당구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예린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액세서리들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난한 스커트를 입었죠. 귀걸이도 목걸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예린이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었지만 예린은 곧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꾸밀 이유도 감출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빠, 택시 부를까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타자. 예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백 끈을 꽉 쥐었어요. 긴장이 손끝까지 전해졌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죠. 오태준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분위기는 어떨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반면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마치 동네 마트라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예린은 그런 아버지를 힐끗 바라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죠. 택시가 목적지 근처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내리자 늦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한정식 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민우는 교통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였죠. 같은 시각 한정식 집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오병훈이 먼저 내렸어요. 잘 다려진 정장에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이어서 신혜경이 내렸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반짝였어요.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건네는 손길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게 이런 대접은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오태준은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표정에 기대와 긴장이 반반 섞여 있었어요. 신혜경이 핸드백을 팔에 걸며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혜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남편 옆구리를 슬쩍 건드렸어요. 목소리에 황당함이 묻어났습니다. 택시 타고 온 거예요? 강민우와 예린이 한정식 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병훈 가족이 먼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예린이 오태준을 발견하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태준도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신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걸어오셨어요? 질문이었지만 질문 같지 않았습니다. 신혜경의 시선이 민우의 낡은 점퍼 어깨선을 훑더니 소매 끝으로 다시 운동화까지 내려갔어요. 날씨가 좋아서요. 민우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이미 모든 판단이 담겨 있었죠. 5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이동했어요.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널찍한 공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상견례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신혜경의 시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손목을 훑었어요. 시계가 없었습니다. 신혜경이 가볍게 웃음을 지었어요. 차림이 참 편하시네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어요.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병훈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니까요. 서로 맞아야 하는 건데. 오병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정훈이가, 태준이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이미 위아래를 나눠버린 말이었어요. 예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우는 이번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듯이요. 신혜경이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자연스럽게 밀어 놓았어요.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합니다.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미리 정리해 드렸어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예린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린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모피 코트, 품목마다 브랜드가 지정돼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충 훑어봐도 가볍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예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기 어머니, 이건 좀. 예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혜경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 이 정도는 해요.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남들 하는 정도는 해야죠.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협의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준비하라는 건가요? 신혜경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미리 정해드린 거예요.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듯이요. 신혜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건 친정 어머니가 다 챙겨주는 건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 바지 음식 준비해 줄 사람도 없겠네요. 그 순간 예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예린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상황을 넘기려는 시도였을 뿐 어머니의 말을 분명하게 막지는 못했죠. 넌 가만히 있어. 이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신혜경이 아들의 말을 가볍게 흘렸습니다. 예린이 오태준을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오태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잔만 만지작거렸죠. 그 모습이 예린의 가슴 속으로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예린은 깨달았습니다. 오태준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움직였어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냅시다.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병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신혜경의 입술이 굳었죠. 민우가 예린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봤습니다. 일어나자. 민우가 예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병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요?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까? 신혜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을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감히 먼저 파혼을 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룸을 나서 복도를 걸었어요. 신혜경의 목소리가 뒤에서 쏟아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쥔 채 뒤따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카운터에 도착한 민우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자신이 내겠다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이 얼어붙은 채로 계산을 처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짙은 색 재킷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민우를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순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오병훈과 신혜경의 발걸음이 멎었어요. 예린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팀장님, 그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이 남자를 향해 저렇게 깊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강력계 팀장 김도연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직속 후배였죠. 그의 눈이 오병훈에게로 향했어요. 태양건설 대표님 맞으시죠? 오병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요즘 그쪽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로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일제히 쏠렸어요.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를 봤죠. 신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요? 당신이 누군데요? 김도연은 대답 대신 민우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직이야. 광수대. 그 짧은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떨어졌어요. 광역수사대. 오병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까지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신혜경은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위아래를 나누며 사람을 평가하던 그 자신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김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면 이미 끝난 겁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당구장 문을 열지 않았어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몇 개의 번호를 훑다가 한 곳에서 멈췄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김도연이 받았습니다. 팀장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태양건설. 들여다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로 볼까요? 하청 대금, 인허가 로비, 자금 흐름. 전부 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표정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도연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청업체 공사대금 편취 정황이 수십 건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단가를 깎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하청으로 떠넘긴 사례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나왔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오병훈과 거래하다 손해를 입은 하청업체가 줄을 이었어요.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인 곳만 4곳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전력이 있었어요. 민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걸 경찰에 공식 제출해.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문위원 자격으로 자료 제공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 나머지는 수사팀이 알아서 할 거야. 수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고
태양건설 본사와 오병훈의 자택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류와 컴퓨터가 하나씩 봉인됐습니다. 복도에 서류 박스들이 쌓여갔어요. 뉴스 카메라가 건물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태양건설 오병훈 대표 하청 대금 편취 및 불법 로비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오병훈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쳤어요. 오태주는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어요. 화면 속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비자금 서류 일부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경영지원팀에서 결제 서류를 처리하면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태양건설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보는 원청사에서 왔어요. 계약 해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같았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태양건설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권도 등을 돌렸습니다. 신용 등급이 급락했고 신규 대출은 전면 중단됐어요. 기존 대출도 조기 상환을 요구받았죠. 자금줄이 끊기자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하청업체들의 미지급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현장 노동자들의 일당도 밀리기 시작했고 본사 직원들 사이에도 불안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달에도 회사가 있을까?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태주는 조사를 받고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름을 내세울 수 없었어요. 면접을 봐도 신원조회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결국 새벽마다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섰어요. 운이 좋으면 일거리를 받았고 운이 나쁘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예전에 자신이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오태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예린의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읽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오태주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신혜경도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밥 한번 먹자고 했어요.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바쁘다, 나중에 연락할게. 핑계는 다 달랐지만 뜻은 같았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결국 동네 분식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릇을 나르고 바닥을 닦았어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삶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혜리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뛰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환자 동선, 직원 고충, 물품 관리의 허점. 예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개선안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회장 딸도 아닌데 어디서 밀어줬나는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올라가고 업무 효율이 높아졌어요.
숫자가 증명해줬습니다. 그해 말 예리는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외부 미팅을 마친 예린이 병원 인근 분식집으로 들어섰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홀에서 누군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어요.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혜경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이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진주 목걸이를 하고 위아래를 재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신혜경이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예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사과하셨어야죠. 신혜경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예린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예린이 당구장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민우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아버지, 나 수간호사 됐어. 민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당구장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민우는 다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예리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함부로 재는 순간 당신의 진짜 얼굴도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세 사람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